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식량을 구하러 우리가 마지막으로 테라에 갔을 때 일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뒤 전 곧 현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가했다는 뜻이죠. 더 이상 병천부에 있지 않아도 괜찮게 됐습니다. 그보다도 병천부 같은 것이 이젠 그다지 필요 없게 된 거죠. 스칼렛 부인. 징발할 물자가 거의 바닥이 났거든요. 그리고 손발이 성한 사내라면 일선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한동안 기병대에 들어가 싸웠지요. 포탄 파편에 어깨를 맞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무척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어머, 저를 어째?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오,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약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지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남쪽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나아갈 무렵에 북군의 유격대가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거의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여 군수품이며 병원의 비품 같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 열차에 실었습니다. 겨우 한 열차분을 싣고 나자 벌써 적들이 마을 한쪽 끝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랴부랴 마을 반대쪽으로 도망쳤지요. 열차 지붕에 올라앉아 우리들이 정거장에 남겨두고 온 군수품을 북군이 불태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처량한 생각이 들더군요. 스칼렛 부인. 우리들이 반마일이나 선로를 따라 옮겨 쌓아놓은 물자를 적은 조금도 아깝지 않게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우리는 겨우 몸만 빠져나와 달아났습니다. 아유, 무서워라.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무서웠어요. 마침 우리 군대가 다시 애틀랜타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탄 열차도 애틀랜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칼렛 부인. 그리고 이내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자 거기에는 사기 그릇이며 침대며 이불이며 모포 따위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북군의 물건인지도 모르죠. 항복 조건에 그런 것이 적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았던가요? 글쎄요. 스칼렛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점점 몸이 따뜻해 오면서 조금씩 졸음이 왔다. 지금도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넋두리처럼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런 물건은 군에겐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았어요. 아마 그들은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남부 사람들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남부동맹이나 혹은 남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내 의견에 찬성해 주시니 기쁘군요, 스칼렛 부인. 한편으로는 나도 다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프랭크, 그까짓 거 다 잊어버리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한 일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얼굴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하고 그녀는 말했으나 속으로는 이 늙은 바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우습게 생각했다. 그는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다. 프랭크 케네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언제나 신경질적이고 생각이 자라서 마치 노처녀 같았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군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제겐 겨우 은하 10달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게다가 존스보로도 우리 집도 가게도 모두 북군들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당신도 잘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10달러로 전에 하던 5포인트 가게에 지붕을 해서 얹고 병원에서 쓰던 기구들을 날라다가 그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싸게 팔았거든요. 그것은 내 것인 동시에 남부 사람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돈이 벌어지기에 나는 다시 그것으로 물건을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가게는 차츰 번창해 갔던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이것으로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수정처럼 맑아져 그의 말에 끌려들어갔다. 돈을 버셨다고요?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고 생각하자 그는 우쭐해졌다.
지금까지 셀레는 별도로 치고 그에게 형식적으로나마 호의 이상의 것을 보여준 여성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스칼렛 같은 일찍이 지방 제1위 미인으로 날리던 부인이 자기 말에 마음이 끌렸다고 생각하자 무척 기뻤다. 그는 자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PT 아주머니의 집에 닿지 않도록 말의 걸음을 늦추었다. 나는 백만장자는 아닙니다, 스칼렛 부인. 그리고 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돈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동안 1,000달러를 벌었습니다. 물론 그중 500달러는 새로 물건을 사들이고 가게를 고치고 집세를 치르는데 다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500달러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2,000달러는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돈을 한껏 유효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맹렬한 흥미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자기의 눈빛을 짙은 속눈썹으로 감추고 그에게로 몸을 조금 붙였다. 무슨 사업이신데요, 케네디 씨? 그는 웃으며 말의 등을 고삐로 때렸다. 장사 이야기를 해서 지루하시지요, 스칼렛 부인. 당신같이 아름답고 가녀린 분은 장사 같은 것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늙은인가. 전 장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점은 설명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내가 말한 새 사업이란 제재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제목을 깎기도 하고 판자를 만들기도 하는 공장 말입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곧 살 계획입니다. 존슨이란 사나이가 피치트리 큰 길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내게 공장을 팔고 자기는 그대로 주급으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는 제재소가 아주 귀하답니다. 스칼렛 부인. 북근에게 대부분 파괴되어 버렸죠. 요즘 제목은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팔리는 판이니까 제재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북근이 이렇게 집을 많이 태워버렸기 때문에 살 집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집을 짓느라고 애단들이지요. 그러나 제목이 모자라서 급히 뒤를 못 대요. 지방에는 흑인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농장을 경영해 나갈 수가 없고 게다가 북부 사람들이나 뜨내기 정상배들이 다소라도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밑바닥까지 짜내려고 때를 지어 모여들기 때문에 모두들 견뎌내지 못하고 이 애틀랜타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틀림없이 곧 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들은 집을 짓기 위해 제목을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곧 그렇지요. 꾸어준 돈이 들어오면 곧 그것을 사들일 생각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은 나도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급히 돈을 만들려고 서두르고 있는지 아마 당신은 아실 겁니다.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또 키득키득 닭처럼 웃었다. 그는 설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스칼렛은 속이 뒤틀렸다. 잠시 동안 그녀는 300달러를 꾸어달라고 해볼까 생각했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 생각을 버렸다. 그는 난처해 하겠지. 어쩔 줄 몰라 쩔쩔맬 것이다. 뭐라고 변명을 하며 꾸어주지 않을 것이다. 봄이 되면 셀렌과 결혼하려고 그는 길을 쓰고 그 돈을 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돈을 내놓게 되면 그는 또 언제 결혼하게 될지 모르게 된다. 설령 그의 동정심을 움직여 장래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호소하여 승낙을 받는다 해도 셀렌이 승낙하지 않을 것은 뻔했다. 셀렌은 자기가 사실상 벌써 노처녀가 된 것이나 다름없어 속을 태우면서 고민하고 있는 처지니까 결혼을 늦추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렇게 투덜투덜 불평만 늘어놓는 계집애의 어디가 좋아서 이 늑다리 바보는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이렇게까지 서둘러대는 것일까. 헬레는 애정이 있는 남편이나 가게와 제재소 같은 재산을 가질 만한 가치 있는 여자가 못 된다.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자유롭게 쓰게 되었을 경우 셀레는 차마 못 볼 정도로 거드름을 피우면서도 테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돈 한 푼도 내놓지 않을 것이 뻔했다. 셀레는 안 된다. 고운 옷을 입고 이름에 부인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면 테라 같은 것쯤이야 어떻게 되든 설사 세금 때문에 빼앗기게 되든 타서 없어지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셀렌이 보장받은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과 테라의 불안한 장래를 생각하자 스칼렛은 인생의 불공평함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프랭크에게 그런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녀는 급히 눈길을 창밖의 진흙투성이의 거리로 보냈다. 자신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 셀레는 문득 하나의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겼다. 셀렌에게 프랭크와 그의 점포와 제지소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었다. 셀렌은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스칼렛은 자기가 대신 받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테라를 생각하고 방울뱀처럼 독이 있는 조나스 윌커슨이 테라의 현관 계단 밑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난파된 자기의 인생에 밀려온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은 것이다. 레트에게는 실패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여기 프랭크를 보내주신 것이다. 하지만 프랭크를 정말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빛발에 눈길을 보내면서 그녀는 주먹을 부르짖었다. 셀렌을 잊게 하고 필요에 늦지 않게끔 재빨리 자기에게 청혼하게 할 수 있을까? 레트도 거의 청혼하기 직전까지 끌고 갔으니까 프랭크 따위는 문제없을 것이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관찰했다. 분명히 이 사나이는 잘난 남자는 못 된다고 그녀는 냉정히 생각했다. 게다가 이가 나쁘고 숨을 쉴 때마다 냄새가 나는 데다가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런데다 신경질적이고 마음이 옹졸하며 어수룩해서 무릇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나쁜 특질은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신사였다. 같이 사는 데에는 오히려 레트보다 더 나을는지도 모른다. 분명히 이 남자 쪽이 조종하기는 더 쉽다. 어쨌든 거지가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수는 없었다. 그가 셀렌의 약혼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스스로 애틀랜타까지 와서 레트를 만날 만큼 도의심이 타락해버린 그녀에게 있어서 동생의 약혼자를 빼앗는 정도는 실상 하찮은 것으로 이 마당에 그렇게 떠들만한 것도 못 되었다. 그녀는 새로이 솟구치는 희망 때문에 등이 꼿꼿해지고 발이 젖어서 차가워진 것도 잊어버렸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프랭크를 말끄러미 바라보자 그는 공연히 불안해져서 쩔쩔매었다. 그녀는 나는 그때의 당신의 눈과 똑같은 눈을 20걸음쯤 떨어진 결투용 피스톨 위에서 본 적이 있지만 그런 모습은 사나이의 가슴에 아무런 열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오 하고 말한 레트의 말이 생각나서 급히 눈을 내리깔았다. 왜 그러십니까, 스칼렛 부인? 한기가 드십니까? 네, 그녀는 가냘프게 대답했다. 만일 괜찮으시다면 그녀는 일부러 수줍은 듯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너무 추운 데다 머프가 젖었거든요. 네, 네, 물론 괜찮고 말고요. 장갑을 끼시지 않았군요. 당신이 추워서 불을 쬐고 싶어 하시는 것도 모르고 나도 참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이런 멍청한 놈 봤나. 이러, 셀리. 그런데 스칼렛 부인, 내 이야기만 짓거리느라고 당신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날씨에 이런 곳에서 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 북군 사령부에 갔었어요. 그녀는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불쑥 말해버렸다. 그는 놀라서 모래빛 눈썹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스칼렛 부인, 북군 병사가 왜? 성모 마리아여, 제발 그럴듯한 거짓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녀는 정신없이 빌었다. 레트를 만나고 온 것을 프랭크가 알면 큰일 나게 된다. 프랭크는 레트를 악당 중에서도 제일 뱃속이 검은 악당으로 생각해서 점잖은 숙녀는 그와 말을 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그곳에 간 것은, 면회하러 간 것은 장교들이 고향에 있는 부인들에게 보낼 선물로 내가 부업 삼아 하고 있는 수놓은 것을 사주지 않을까 해서예요. 전 술을 무척 잘 놓거든요. 그는 놀란 나머지 마부석 뒤로 몸을 젖혔다. 노여움과 당황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싸웠다. 당신이 북군에게. 정말입니까, 스칼렛 부인? 그런 곳은 당신이 가실 곳이 못 됩니다. 어째서 그런 데를. 틀림없이 당신 아버님은 모르시겠지요? 그리고 피티패트 아주머니도. 이 피티패트 고모님에게 말씀하시면 난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그녀는 정말로 걱정이 되어 울기 시작했다. 춥고 슬펐기 때문에 우는 것은 쉬웠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랄 만큼 컸다. 설령 그녀가 갑자기 벌거벗기 시작했다고 해도 프랭크는 그 이상 떨떨매고 당황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는 몇 번이나 혀를 차고 이런 하고 중얼거리며 그녀에게 당황한 몸짓을 해보였다. 무조건 그녀의 머리를 자기의 어깨 쪽으로 끌어당겨 어루만져 주었으면 하는 대담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는 한 번도 부인들에 대해 그러한 행동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토록 강하고 아름다운 스칼렛이 이 마차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기품 높은 부인들 중에서도 가장 자존심이 강한 스칼렛 오하라가 북군에게 바느질한 자수를 팔러가다니 그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토막토막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면서 울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테라가 잘 되어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하라 씨는 지금도 정신 이상 상태로 있고 그 많은 식구들에게는 돌아갈 식량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애틀랜타로 와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다소라도 돈을 벌려고 한 것이다. 프랭크는 다시 혀를 찼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파묻혀 있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그는 전혀 몰랐다. 분명히 자기가 끌어당긴 것은 아닌데 거기에는 그녀의 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스칼렛은 그의 야윈 가슴에 몸을 기대고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는 자극적이고 신기한 감각이었다. 처음엔 그가 두려워하며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으나 그녀가 거부하지 않는 것을 알자 차츰 대담해져서 힘차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외롭고 아름답고 가련한 여자인가. 그리고 바느질로 돈을 벌려고 하다니 이 얼마나 용기 있는 귀여운 바보인가. 그러나 북군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얘기다. PT 아주머니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스칼렛 부인, 2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처럼 훌륭하신 아버님의 따님으로. 눈물에 젖은 그녀의 푸른 눈이 가련하게 그의 눈을 더듬었다. 그렇지만 케네디 씨, 전 아무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 불쌍한 어린 것들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우리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아시면 부끄러워 기절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당신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으니 당신의 말에만 의지하겠다는 듯이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올시다. 지금 당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라면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무척 현명하신 분이니까요, 프랭크. 그녀는 지금까지 그를 프랭크라고 다정하게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울림은 그에게 기쁜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다. 가엾게도 스칼렛은 너무 마음이 산란해서 이런 실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리라. 그는 그녀에 대해 몹시 따뜻한, 진심으로 보호해주고 싶은 기분을 느꼈다. 설렌 오하라의 언니를 위해서 자기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는 빨간 꽃무늬가 박힌 손수건을 꺼내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수줍은 듯이 웃기 시작했다. 전 정말 바보예요. 그녀는 사과하듯이 말했다. 용서하세요.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갸륵하고 가엾은 여성인데다가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PT 아주머니도 별로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재산은 대부분 잃어버린 모양이고 헨리 해밀턴 씨 자신도 그리 넉넉지는 못하니까요. 내가 가정만 갖는다면 그곳으로 당신을 모셔다가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스칼렛 부인, 부디 이것만은 알고 계십시오. 만일 셀렌과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들 지붕 밑에는 당신과 웨이드 해밀턴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자, 바로 이때다. 분명히 성자나 천사가 그녀를 지키고 있어서 하늘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리라. 그녀는 무척 놀랍고 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가 다시 돌연 입을 다물었다. 올 봄에는 내가 당신 동생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설마 모르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하고 그는 신경질적인 익살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괴어있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셀렌 양이 병이라도 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오,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모양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전 말할 수가 없어요. 전 모르고 있었어요. 전 분명히 그 애가 편지를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칼렛 부인,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 프랭크, 전 이런 말을 입 밖에 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는 당신도 물론 알고 계시고, 또 그 애가 편지를 드린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까?
그는 떨고 있었다. 당신 같은 훌륭한 분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그녀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편지를 드리지 않았었군요. 아마 부끄러워서 쓰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오, 그런 못된 동생을 가지고 있다니. 이쯤 되자 프랭크는 입 밖에 내어 물을 수조차 없게 되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고삐를 쥔 손에도 힘이 빠져 그저 멍하니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셀레는 다음 달에 토니 퐁텐하고 결혼할 예정이에요. 정말 당신에게는 안 됐어요, 프랭크. 전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워요. 셀레는 이미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처녀가 되는 것이 무서웠던 거죠. 스칼렛이 프랭크의 도움을 받으며 마차에서 내렸을 때 마미는 현관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벌써 꽤 오랫동안 거기 서 있은 듯 머리에 감은 천이 비에 젖고 단단히 몸에 감은 낡은 숄에도 빗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그 주름투성이의 검은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달라붙어 있었고 그 아랫 입술은 스칼렛이 일찍이 본 적이 없을 만큼 나와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프랭크 쪽을 보더니 그것이 누군가를 알자 갑자기 표정이 변했다. 그것은 기쁨과 낭패 그리고 무엇인가 자책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기쁜 듯이 인사를 하고 뒤뚱뒤뚱 프랭크에게 다가와 빙긋빙긋 웃었다. 그리고 그가 손을 잡자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고향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나리. 신수가 혼해지시고 아주 기운도 좋아 보이시는군요. 스칼렛 아씨와 나리가 같이 계신 줄 알았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는 건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돌아와 보니까 아씨는 어딘가 나가시고 안 계시지 않습니까? 글쎄 해방된 흑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시내를 아씨 혼자서 걸어다니신다고 생각하니 저는 모가지가 뚝 잘린 닭 모양으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왜 아씨는 나간다고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감기가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스칼렛은 살짝 프랭크에게 눈짓을 했다. 그는 방금 들은 언짢은 소식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져 있었지만 그녀가 잠자코 있으라는 것인 줄 알고 자기도 그 공모의 한패가 된 것이 기뻐 미소를 보냈다. 빨리 가서 내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줘 마미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뜨거운 차도. 아이고 새 옷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미는 투덜거리며 잔소리를 했다. 말리고 손질해서 오늘 밤 결혼식에 입고 가시려면 무척 바쁘겠습니다. 마미는 안으로 들어갔다. 스칼렛은 프랭크에게 착 달라붙어 속삭였다. 오늘 밤 식사 때에 와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적적해서 그래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함께 결혼식에도 가요. 그리고 부디 피티 고모님께는 아무 소리도. 설레는 이야기고 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고모님은 틀림없이 슬퍼하실 거고 저도 이런 얘기를 고모님께 차마 알릴 수가 없어요. 내 동생이.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고 말고요. 프랭크는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몸이 자지러지는 듯하여 빠르게 말했다. 당신은 오늘 너무도 친절하게 여러모로 저를 돌보아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녀는 헤어질 무렵에 그의 손을 힘껏 쥐며 눈이 갖고 있는 매력의 포문을 모두 열고 그를 향해 쏘았다. 문 바로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미는 도무지 짐작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숨을 헉헉 내쉬며 그녀의 뒤를 따라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스칼렛의 젖은 옷을 벗기고 그것을 의자에 건 다음 그녀를 침대로 들여보낼 때까지 마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뜨거운 차와 플란넬이 싼 뜨거운 벽돌을 가져왔을 때 비로소 그녀는 스칼렛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스칼렛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죄에 가까운 것이 들어있었다. 아씨,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이 마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이 애틀랜타 구석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나이도 먹고 뚱뚱해져서 꼼지락거리기도 힘이 드니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씨, 시치미를 떼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아씨라는 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프랭크 나리의 얼굴과 아씨의 얼굴을 보면 저는 아씨의 마음을 목사가 성경을 읽듯이 똑똑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씨가 작은 소리로 그분에게 셀렌 아가씨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씨가 노리고 계신 분이 프랭크 나리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안심하고 테라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 하고 스칼렛은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모포 속으로 몸을 기분 좋게 밀어넣으면서 마미를 속이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누구를 목표로 하고 왔다고 생각해, 마미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씨의 표정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피티마님이 멜라니 아씨에게 그 악당인 버틀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편지에 적어 보낸 것을 생각해냈지요. 저는 한 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프랭크 나리는 잘생긴 분은 아니지만 신사다운 분이에요. 스칼렛은 날카롭게 마미를 살폈다. 마미는 무엇이든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이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셀렌에게 일러바치겠단 말이야? 상대가 프랭크 날이라면 저도 기쁘게 아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미는 이불을 스칼렛의 목 언저리까지 덮어주며 말했다. 마미가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고 있는 동안 스칼렛은 조용히 누워있었다. 마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자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마미는 더 이상 묻지도 않았거니와 혼내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잠자코 있었다. 스칼렛은 마미가 자신보다 훨씬 더 철저한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늙고 영리한 눈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놓이게 되자 곧 미개인과 어린애의 단순성을 가지고 양심 같은 것엔 조금도 구애받음이 없이 곧장 깊숙하고 똑똑하게 사태를 꿰뚫어 본 것이다. 스칼렛은 그녀의 갓난아기이고 그 갓난아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비록 남의 것일지라도 마미는 기꺼이 도와 그것을 손에 넣게 해주는 것이다. 셀렌과 프랭크 케네디의 권리 같은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또 두었다고 해도 그냥 속으로 희죽이 웃고 말았으리라. 스칼렛은 드디어 곤경에 빠져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다. 그리고 스칼렛은 엘렌마님의 자식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녀 편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스칼렛은 마미에게서 무언의 응원을 느꼈다. 그리고 발치에 넣어둔 뜨거운 벽돌로 해서 몸이 더워옴에 따라 조금 전에 떨면서 마차로 돌아오는 동안 어렴풋이 깜빡이고 있던 희망의 빛이 이젠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전신으로 퍼져 심장은 빨리 뛰고 피는 혈관 속을 거센 파도처럼 달렸다. 그녀는 기운이 되살아나며 큰 소리로 웃고 싶을 정도로 대담무쌍한 흥분이 느껴졌다. 아직 패배한 것은 아니라고 의기양양하게 그녀는 생각했다. 거울 좀 줘, 마미.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입을 밖으로 어깨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마미는 손거울을 건네주면서 두꺼운 입술에 미소를 띄었다. 스칼렛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꼭 유령같이 창백하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게다가 머리는 말이 꼬리처럼 헝클어졌고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비가 많이 와? 저 봐요. 마치 폭포수 같습니다요. 괜찮아. 많이 쏟아져도 나를 위해 시내에 좀 갔다 올 수 있어, 마미? 이런 빗속을 싫습니다. 좋아. 마미가 싫다면 내가 직접 갈 테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습니까? 오늘은 벌써 하루치 일을 충분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하고 스칼렛은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콜론수야. 마미한테 머리를 감겨달래서 콜론수를 뿌리려고 그래. 그리고 머리를 빗어야 하니까 마르멜로시로 만든 젤리를 좀 사다 줘. 이런 날씨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못된 여자들처럼 머리에 콜론수 같은 걸 바르면 안 됩니다. 내 몸뚱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야, 난 할 테야. 지갑 속에서 5달러짜리 그 말을 꺼내서 갔다 와. 그리고 말이지. 마미, 시내에 가거든 그것을 사다 줄 수 없겠어? 루즈 말이야. 뭐라고요? 마미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스칼렛은 본심과는 거리가 먼 냉정을 가장하고 마미의 눈을 쳐다보았다. 어느 정도까지 마미를 윽박질러야 좋을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알 것 없어. 그냥 루즈를 달라고만 해. 전 뭔지도 모르는 것을 사러 갔다 올 수는 없습니다. 좋아, 그렇게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화장품이야. 그렇게 우두커니 두꺼비처럼 부어있지 말고 빨리 다녀오지 못하겠어? 화장품이요? 마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얼굴에 바르는 것? 아씨가 그렇게 크지만 않다면 회초리로 때려주겠습니다. 전 이렇게 놀라보기는 처음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되신 게 아니에요? 방금 엘렌마님께서 깜짝 놀라 무덤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얼굴에 바르다니 그 무엇처럼. 마미도 잘 알고 있잖아. 로비아르 할머니도 얼굴에 화장을 하고 계셨어.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티코트 하나만 걸쳤는데 다리 맵시를 보이느라고 그걸 물에 적셔서 착 붙였다는 건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씨까지 그런 짓을 해도 좋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에는 상스러운 것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 만큼 시끄러워. 스칼렛은 우라가치밀어 이불을 밀어젖히며 소리쳤다. 너 같은 건 당장 테라로 돌아가. 제가 가려고 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저를 테라로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전 자유로운 몸이니까요. 하고 마미도 격분해서 말했다. 전 여기 있겠습니다. 자, 침대로 들어가세요. 폐렴에 걸리고 싶으세요? 코르셋을 아래에다 내려놓으세요. 네, 스칼렛 아씨. 이런 날씨에는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어째서 아씨는 아버님을 그렇게 꼭 닮으셨습니까? 자, 어서 자리로 들어가세요. 저는 화장품 따위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제 귀여운 아씨께서 그런 것을 바른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면 전 남부끄러워서 죽고 말 겁니다. 스칼렛 아씨, 그런 것을 바르지 않으셔도 아씨는 무척 예쁘십니다. 더구나 그런 것은 나쁜 여자들이나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한 효과는 있잖아, 안 그래?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천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젖은 양말 같은 건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을 사러 아씨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엘렌마님이 유령이 나타나실 거예요. 어서 자리에 드세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모르는 가게가 어딘가 있겠죠. 그날 밤 엘싱 부인의 댁에서는 파니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자 레비 노인과 그 밖의 약사들이 가락을 바꾸어 무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스칼렛은 기쁨에 넘쳐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시 파티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게다가 또 자기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받게 된 것이 무척 기뻤다. 프랭크의 팔에 매달려 그녀가 들어가자 사람들은 모두 환영의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잡고 그녀가 없어 무척 쓸쓸했다는 등 이제 테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둥 저마다 한마디씩 해주었다. 남자들은 지난날 그녀가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던 일을 사내답게 깨끗이 잊고 여자들은 그녀가 있는 수단을 다해 자기들의 애인을 유혹한 것을 다 잊어주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그렇게도 쌀쌀했던 메리웨더 부인과 화이팅 부인, 미드 부인 그리고 그 밖의 자존심이 강한 부인들까지도 그녀의 경박했던 행동과 그것에 대한 반감을 잊고 다만 그녀도 여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패전의 운명에 시달렸고 그리고 피티의 조카 며느리이며 찰스의 미망인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해 주었다. 부인들은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마지막엔 아버지와 동생들의 안부까지 물었다. 또한 모두들 멜라니와 애슐리의 소식을 묻고 어째서 그들은 애틀랜타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했다. 스칼렛은 이토록 환영을 받게 되자 기뻐 어쩔 줄 몰랐으나 다만 한 가지 약간 불안한 것이 있어 그것을 감추느라고 애썼다. 그 불안이란 벨벳 옷의 모양 때문이었다. 마미와 쿠키가 미친 듯이 설치며 가마솥에 김을 쏘이고 솔질을 하고 불에 말리고 했으나 여전히 무릎까지 젖은 채 단에는 얼룩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진흙 속으로 끌고 다녀서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눈치채지는 않을까. 그것이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이라는 것을 눈치채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옷은 그녀의 것보다 한결 나빴기 때문에 그녀는 다소 마음을 놓았다. 그들의 옷은 어느 것을 보아도 낡고 알뜰히 기웠으며 다리미로 모양을 다듬은 것들이었다. 그녀의 옷은 젖기는 했으나 새 것이었고 깊지도 않았다. 사실 파니의 흰 공단으로 만든 예복을 제외하면 그녀의 옷은 이 모임에서 단 하나의 새 옷이었다. 피티 고모에게서 들은 엘싱덱의 살림 형편을 생각하자 그녀는 이 흰 공단 옷과 요리와 장식과 악사의 비용 같은 것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상당한 돈이 들었음에 틀림없었다. 돈을 꾸었거나 아니면 엘싱 집안 사람들이 돈을 모아 파니를 위해 훌륭한 결혼식을 올려준 것이리라.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탈레턴 형제들이 묘비와 마찬가지로 지나친 사치라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리고 탈레턴 댁의 묘지 앞에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조함과 함께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을 느꼈다. 태연이 돈을 뿌리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옛 시대는 지나갔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은 옛 시대의 습관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녀는 곧 그러한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녀의 돈도 아니고 게다가 남의 어리석음을 탓하느라고 오늘 밤의 즐거움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가 신랑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스파르타 출신의 토미 웰번으로서 1863년에 그가 어깨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를 간호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는 키가 6피트나 되는 젊은 미남으로서 의학 공부를 집어치우고 기병대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허리의 상처로 몸은 굽어지고 마치 쇠약한 노인처럼 보였다. 그는 걷는 것이 부자유스러운 듯 피티고모가 말한 대로 다리를 벌리고 몹시 보기 싫게 걸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외모 같은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누구에 대해서나 전혀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의학 공부를 아주 단념하고 청부업자가 되어 아일랜드 사람들을 고용해서 새 호텔을 맡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스칼렛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사람이 필요에 쫓기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춤을 추기 위해 의자며 가구들을 벽쪽으로 치우고 있는 동안 토미와 휴 엘싱, 키가 작고 원숭이처럼 생긴 르네 피카르드가 선체로 있었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휴는 그녀가 1862년에 만난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야윈 신경질적인 청년으로 옛날과 마찬가지로 엷은 밤색 머리카락을 이마에 내려뜨리고 있었고 그녀가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는 섬세하고 비실용적인 손도 옛날 그대로였다. 그러나 르네는 휴가로 돌아와 메이벨 메리웨더와 결혼했을 때와 비교해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 검은 눈에는 프랑스인다운 번쩍임이 있었고 인생에 대한 태도에도 프랑스인다운 면이 있었으나 즐거운 듯이 웃는 그 얼굴에는 전쟁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무엇인가 엄숙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주하부 군복을 입고 있을 당시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 오만한 멋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장미 같은 뺨, 에메랄드 같은 눈, 그는 스칼렛의 손에 키스할 때 그녀의 루즈빛을 찬미했다. 처음 바자요에서 만났을 때와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결혼 반지를 내 광주리에 던질 때의 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당신은 용감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언제까지나 당신이 두 번째 결혼 반지를 끼지 않으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짓궂게 눈을 빛내며 팔꿈치로 휴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고 저도 당신이 파이를 실은 마차를 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요. 르네 피카르드 하고 그녀는 대꾸했다. 그는 현재의 몰락한 직업에 대해 면박을 당해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기쁜 듯이 큰 소리로 웃으며 휴의 등을 두드렸다. 한 대 맞았는걸 하고 그는 외쳤다. 우리 장모님인 메리웨더 부인이 시킨 것입니다. 경마용 말이나 기르고 바이올린이나 켜며 썩어버리고 말았을 이 르네 피카르드가 난생 처음으로 얻은 직업입니다. 지금은 파이 마차를 모는 것이 재밌어졌어요. 장모님은 남자에게는 무엇이고 시킵니다. 만일 그분이 장군이었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을는지도 몰라요. 안 그래 토미? 어쩌면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의 집안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 10마일이나 뻗은 토지와 뉴올리언스에 굉장한 저택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사나이는 파이 모차를 모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 장모님이 군대에 들어갔으면 일주일 안에 북군을 내쫓아버렸을 겁니다. 하고 토미는 새로 그의 장모가 된 엘싱 부인의 섬세하면서도 당차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들이 그렇게 오래 버틴 것도 실은 오직 하나 후방의 부인들이 굴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지요. 하고 휴가 고쳐 말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듯이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지 일그러진 데가 있었다. 오늘 밤에 여기 나와 있는 부인들은 모두 남자들이 에퍼메턱스에서 항복한 것 따위는 문제도 삼지 않는 단 한 사람도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뿐이요. 항복은 우리들보다도 부인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는 싸웠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부인들은 북부를 미워하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있소. 하고 토미가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스칼렛 그렇죠? 몰락한 남자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 몰락한 남자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부인들 쪽이요. 휴는 재판관이 되려 했었고 르네는 유럽의 머리에 왕관을 쓴 사람 앞에서 바이올린을 켤 생각이었어. 그는 르네가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살짝 머리를 피했다. 그리고 나는 의사가 될 생각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글쎄 긴 안목으로 두고 봐요 하고 르네가 외쳤다.
그러면 나는 남부의 파이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휴는 불쏘시개의 왕이 되고, 그리고 톰이, 자네는 흑인 노예 대신 아일랜드 사람을 노예로 쓰게 될 걸세. 대단한 변화들이지. 재미있지 않은가? 스칼렛 부인과 멜라니 부인은 어떻게 될까? 우유 짜는 사람이나 모카 따는 사람이 될까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어요. 스칼렛은 그런 고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르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흑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멜라니 부인은 아이에게 보러가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죠?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르네는 찬성이라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만 빼면 그 이상의 좋은 이름은 없다고요. 그는 웃었지만 그의 눈은 그의 고향 루이지애나 출신의 이 용감한 영웅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자랑스러운 듯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로버트 에드워드리라는 굉장한 이름도 있지요. 하고 토미가 말을 꺼냈다. 보러가드 장군의 명성을 헐뜯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첫 아들에게 봅 리 웰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작정했어요. 르네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걸 들으면 우리들 크리올이 우리의 용감한 보러가드 장군과 당신들의 리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뉴 올리안스의 가까운 기차 속에서 리 장군의 부하였던 버지니아의 한 사나이가 보러가드 지휘하에 있던 한 크리올을 만났대요. 버지니아 사나이는 리 장군이 이렇다는 둥, 리 장군이 그렇게 말했다는 둥 하고 마구 짓거려댔대요. 그러자 그 크리올은 정중한 태도로 뭔가 생각해내려고 애쓰며 이마에 주름을 모으고 한참 있더니 드디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리 장군? 아 그래 나도 알고 있어요. 리 장군 말이죠. 보러가드 장군이 칭찬하던 사나이 말이죠. 스칼렛도 덩달아 웃긴 했지만 크리올이 찰스턴이나 사바나 패들과 마찬가지로 우쭐대는 사람들이란 것 외에는 그 이야기의 요점을 알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언제나 애슐리의 아들은 역시 애슐리라고 불러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악사들은 악기의 조율을 다 끝내자 갑자기 쿵 하고 큰 북을 울리더니 덴터커의 영감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토미는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추시겠습니까, 스칼렛? 저는 상대를 못해드리지만 휴나 르네라면. 아니에요. 고마워요. 하지만 전 아직 어머니의 상중이라 하고 스칼렛은 황급히 말했다. 앉아서 구경이나 하겠어요. 그녀의 눈은 엘싱 부인의 곁에 있는 프랭크 케네디를 찾아내어 그를 손짓해 불렀다. 저쪽 구석에 있을 테니까 뭐 시원한 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우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세 사나이가 저쪽으로 가버리자 그녀는 프랭크에게 말했다. 그가 포도주 한 잔과 종이쪽처럼 얇게 썬 과자 한 쪽을 가지러 급히 저쪽으로 가자 스칼렛은 응접실 구석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보기 싫은 곳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스커트를 바로잡고 앉았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레트와의 굴욕적인 사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음악을 듣는 흥분으로 해서 깨끗이 마음에서 잊혀졌다. 내일이 되면 레트의 행동과 자신이 받은 굴욕을 생각하고 다시 노여움을 불태울지도 모른다. 내일이면 프랭크의 상처 입은 혼란한 마음에 자기가 어떤 인상을 주었는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밤은 아니다. 오늘 밤에 그녀는 손끝까지 생기가 넘치고 모든 감각은 희망으로 약동하며 눈은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 작은 방에 앉아 넓은 응접실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쟁 당시 처음으로 애틀랜타에 왔을 무렵 이 방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당시에는 단단한 나무로 깐 마룻바닥은 유리알처럼 빛났고 머리 위의 샹들리에는 그 무수한 작은 프리즘에 수십 개의 촛불 하나하나에 빛을 반사하여 방 안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와 같은 광채를 던져주고 있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는 기품이 있고 우아했으며 상냥하게 반기는 듯한 태도로 손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단으로 만든 소파들, 그 중에도 제일 큰 소파가 부드럽고 기분 좋게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작은 방에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연회 때 스칼렛이 즐겨 앉던 자리였다. 여기서는 응접실과 그 너머에 있는 식당이 한눈에 건너다 보였다. 식당에는 20명분의 좌석이 있는 타원형의 마호가니 테이블, 그럴듯하게 벽가로 쭉 놓여있는 20개의 날씬한 의자, 묵직한 은식기와 7갈래로 갈라진 촛대, 손잡이가 붙어있는 술잔, 양념병, 술병,
번쩍번쩍 빛나는 작은 유리잔 등이 얹혀있는 육중한 찬장과 식기선반이 있었다. 전쟁 초기에 스칼렛은 곧잘 이 소파에 앉았다. 언제나 잘생긴 장교들이 옆에 있었고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아코디언이나 벤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를 먹여 윤을 낸 마룻바닥을 밟으며 춤을 추는 부풀어 오른 흥분의 발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지금 샹들리에는 불이 꺼진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다. 받침대는 휘어 구부러지고 프리즘은 대부분 부서져 있었다. 여기를 숙소로 삼고 있던 북군 병사들이 이것을 신 던지기 놀이의 표적으로라도 삼았을지 모른다. 지금은 석유 램프 하나와 몇 개의 촛불이 방을 비추고 있고 그나마 가장 밝은 조명은 커다란 난로에서 소리내어 타고 있는 불길이었다. 그 일렁거리는 불빛이 그을고 낡은 마룻바닥이 얼마나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인가를 비춰 보이고 있었다. 퇴색한 벽지에는 전에 초상화가 걸려있던 자리가 네모꼴로 남아있고 회벽의 커다란 균열은 포위전을 하는 동안 포탄이 집 위에서 터져 지붕과 2층의 일부가 날아가 버리던 날을 상기시켰다. 그 낡고 무거운 마호가니 테이블은 지금도 여전히 텅 빈 식당을 위압하듯이 서 있고 그 위에는 과자며 술병이 늘어놓여 있었으나 상처투성이인 부러진 다리를 수선한 자리가 볼품없이 남아 있었다. 찬장도 은그릇도 날씬한 의자도 이미 없었다. 방 안쪽의 아치형 프랑스식 창문에 걸려있던 은은한 황금색의 두꺼운 비단 휘장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깨끗하기는 하나 기운 자리가 뚜렷한 레이스 커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전에 그녀가 그토록 좋아했던 조각이 있는 소파가 놓여있던 자리에는 대신 아주 앉기가 거북한 나무 의자가 놓여있었다. 그녀는 스커트가 이 모양만 되지 않았어도 춤을 추는 건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 걸상에 들 서 있는 대로 얌전히 앉았다. 다시 춤을 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물론 숨가쁜 릴을 추기보다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방에 있는 편이 훨씬 프랭크를 유혹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의 이야기에 황홀히 도취된 척하고 그를 충동하여 어리석은 대비약을 감행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은 역시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신은 레비가 벤조를 타면서 릴의 반주화음을 외치고 있는 동안 그의 커다란 마당발에 맞추어 부러운 듯이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두 줄로 나뉜 패가 서로 마주보기도 하고 팔을 들어 아치형을 만들기도 하는 데에 따라서 사람들의 발은 갖가지로 다른 소리를 내었다. 댄 터커 영감이 술에 취해서 상대방을 빙그르르 돌리고 불 속에 떨어져 붉은 석탄을 걷어찼다네. 부인들은 가볍게 뛰어오르고 테라에서 우울하고 궁핍한 몇 달을 보내고 난 뒤 다시 음악과 춤을 추는 발소리를 듣고 그립고 정다운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웃으며 묵은 농담과 유행어를 주고받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아양을 떠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마치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5년 전의 그 즐거웠던 나날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만일 그녀가 눈을 감고 몇 번이나 뜯어 고쳐 낡아진 옷이며 기운 신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지금은 릴의 열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청년들을 생각지 않을 수만 있다면 옛날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식당에서 술병을 둘러싸고 모여있는 노인들과 손에 부채도 들지 않고 벽 쪽에 늘어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부인들과 몸을 움직여 가볍게 춤을 추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모든 것이 무섭게 변한 것을 느꼈고 마치 이들 낯익은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유령이기나 한 듯이 소름 끼치는 싸늘한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옛날과 다름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변해 있었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 나이를 5살 더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 세월이 지났다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무엇인가가 그들로부터, 그들이 세계로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5년 전에는 일종의 안정감이, 그들이 깨닫지 못한 안정감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 덕택으로 그들은 꽃피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과 함께 옛날의 자극도, 바로 몸 가까이에 기쁨과 흥분이 있다는 옛날의 의식도, 옛날의 생활 양식의 멋진 매력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그녀도 역시 변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그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자기만이 이방인처럼 생각되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라도 온 것처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쓰고 자신도 또한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고독과 쓸쓸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그녀가 애슐리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그러한 사람들이 그녀의 세계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리를 느꼈다. 그들의 얼굴은 다소 달라져 있었지만 그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두 가지만이 옛 친구들에게 남아있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세월도 변하게 할 수 없는 품위,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는 고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뇌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은 패배를 당했으나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서졌으나 여전히 꼿꼿이 서서 조용히 이야기했으며 지치기는 했으나 열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짓밟히고 무력해진 정복된 고장의 시민인 것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국토가 적에게 유린당하고 무례한들은 법률을 악용하며 일찍이 그들이 부리고 있던 노예들에게 위협당하고 남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여자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저 방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묘지들인 것이다. 그들이 낡은 세계의 모든 것은 낡은 형식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변해버렸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 습관이 행해지고 있었고 또 그것은 행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형식만이 그들에게 남겨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날에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던 것, 가장 깊이 사랑하고 있던 것, 한가롭게 놀며 즐기던 풍습, 여유 있는 교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인에 대한 남자들이 친절한 태도 등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라온 전통에 대해 충실하고 부인에 대해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그리고 여성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친 것, 보여주기에 적당치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부인들을 보호해 주려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거의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스칼렛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볼 때 아무리 거친 세파로부터 보호받아온 여자들일지라도 지난 5년 동안 겪은 일 중 그들이 모르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상자를 간호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감겨주었다. 전쟁과 화재와 약탈의 괴로움을 맛보았다. 공포와 도주와 기아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광경을 보았든 어떤 천한 일을 했고 또 장차 해야 할지라도 역시 그들은 숙녀요 신사였다. 귀양살이하는 왕자였다. 고통을 안고 시류에 초연하며 야비한 호기심을 갖지 않고 서로 친절하며 금강석처럼 견고하고 그리고 또한 머리 위에 부서진 샹들리에의 수정처럼 밝고 여린 옛 시대는 가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옛 시대가 남아있는 것처럼 즐겁고 여유 있게 그리고 북부 사람처럼 1센트의 돈에도 눈빛을 달리하여 다투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옛 양식의 어느 한 가지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스칼렛은 자기도 매우 변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 애틀랜타를 떠난 뒤로 해온 것과 같은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녀가 절망적인 기분으로 하려는 이 일도 계획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고집과 그녀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어디가 다른지는 그녀 자신도 잘 몰랐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는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해치우는 데 반해 그들은 그런 짓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우기는 점에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을 이미 희망이 없는데도 여전히 인생에 대해 웃음을 보내고 경건히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는 데 반해 스칼렛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인생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설령 그녀가 거친 인생을 웃고 얼버무리며 지나가려 해도 인생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적의가 많았다. 스칼렛은 그들의 우아함, 용기, 의연한 자존심 같은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사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이것에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고집만을 그녀는 그들에게서 보았다. 리를 추느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녀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기는 지금 갖가지 일에 쫓기고 있는데 그들은 쫓기고 있지 않은 것일까? 연인은 죽고 남편은 불구자가 되고 자식은 배고파 울고 땅은 빼앗기고 사랑하는 내 집 지붕 밑에는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는 사실에 쫓기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그들도 물론 쫓기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처지를 그녀 자신의 처지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손실은 그녀의 손실이었고 그들의 궁핍은 그녀의 궁핍이었으며 그들의 문제는 그녀 자신의 문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 다르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그녀가 이 방에서 보고 있는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가면이었다.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정교한 가면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도 역시 이 잔혹한 처지를 그녀와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은 이토록 명랑하고 즐거운 채에 보일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 나는 것일까? 그것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그녀는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들의 흉내를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세계의 폐허를 무심코 태연을 가장하고 바라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쫓기는 여우였다. 사냥개에게 붙들리기 전에 빨리 굴로 도망치려고 숨이 차게 뛰는 여우인 것이다. 갑자기 그녀는 그들이 모두 미워졌다. 그것은 그들이 그녀와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질 수 없는 그리고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로 그들의 손실을 참고 견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을 미워했다. 그 미소를 띠고 가볍게 뛰노는 이방인을 미워하고 잃은 것의 자랑을 느끼는 그 우쭐거리는 바보들을 미워하고 잃어버린 것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는 그들을 미워했다. 부인들은 모두 귀부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매일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 입을 옷은 어디서 구해올지 그 출처조차 막연한 귀부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두 귀부인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벨벳 옷을 몸에 걸치고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그 배후에는 가문의 자랑을 지니고 일찍이 그 수중에 있었던 재력의 긍지까지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귀부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테라의 붉은 땅과 거칠게 맞붙어 씨름을 한 뒤로는 귀부인이라는 의식은 그녀에게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식탁에 은식기와 고급 유리그릇과 김이 나는 푸짐한 음식이 놓이고 그녀 자신이 마차와 말이 마구에 매어 있고 흰 손이 아닌 검은 손이 테라의 목화를 따게 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을 귀부인이라고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화가 나서 생각했다. 이 점이 다른 것이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을 귀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저 바보들은 돈이 없으면 귀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갑자기 이런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으면서도 그녀는 막연히 그들은 바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엘렌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의 숙녀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역시 숙녀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녀는 북부 사람들은 교양 같은 것엔 조금도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재산만 있으면 신사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함부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어왔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이단적이기는 하지만 북부 사람들이 비록 다른 모든 점에서는 틀린다고 해도 이 점만은 옳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숙녀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자기의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엘렌은 기절하고 말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엘렌은 부끄럽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부끄러움, 그것이야말로 스칼렛이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가난하고 힘든 살림을 꾸려나가고 구두쇠에다 검둥이가 할 일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그녀는 짜증이 나서 어깨를 으쓱했다. 다분히 이 사람들이 옳고 자기가 틀린 것이리라.
그러나 어쨌든 이 자존심 강한 바보들은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며 명예도 명성도 위험 앞에 내맡기고 잃었던 것을 되찾으려 하고 있는 그녀처럼 장래를 내다보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돈 때문에 안다라는 것을 그들 대부분은 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시대는 거칠고 가혹했다. 따라서 그것을 정복하려면 당연히 거칠고 잔인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싸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싸움이 그들의 가정적인 전통에 의해 금지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스칼렛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노골적으로 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몹시 야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메리웨더 부인은 과자를 만들고 있었고 르네는 파이 마차를 몰고 있었다. 휴 엘싱은 장작을 쪼개서 행상을 하고 있었고 토미는 건축 청부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프랭크는 가게를 차릴 정도의 수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농장 주인은 얼마 안 되는 땅을 밭갈이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나 의사는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 결코 올 리가 없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 일할 줄 모르고 그저 재산의 수익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의 여생을 가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았다. 멍하니 앉아서 자기를 도와줄 기적이 일어나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생각은 없었다.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 거기서 가능한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올 작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한 이민 청년으로 출발하여 마침내 테라의 그 광대한 토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아버지가 한 일이라면 딸인 자기가 못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사라져버린 남부의 대의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그 대의를 잃고서도 어떤 희생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전히 긍지를 느끼며 운명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용기를 과거에서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용기를 미래에서 끄집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프랭크 케네디가 그녀의 미래였다. 적어도 그는 가게를 가지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그와 결혼하여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면 앞으로 1년은 더 테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랭크는 제재소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애틀랜타의 부흥 건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거의 상업상의 경쟁자가 없는 지금 제재 사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금광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전쟁 초기 레트가 봉쇄 무역으로 번 돈에 대해 이야기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에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실로 똑똑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말을 음미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젊었던 까닭일까 아니면 바보였기 때문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나의 문명이 건설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명이 파괴될 때에도 많은 돈이 벌린다. 그가 예견한 파괴란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그녀가 생각했다. 그의 말이 옳다. 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직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 프랭크가 한 손에는 검은 딸기술을 들고 다른 손에는 과자 접시를 들고 마루를 건너 이리로 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스칼렛은 얼른 얼굴에 미소를 띄울 준비를 했다. 테라라는 땅에 프랭크와 결혼까지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의문은 그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두 번 다시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딸기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자기의 뺨이 춤을 추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매혹적인 장밋빛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쳐다보며 미소를 던졌다. 그리고 그를 위해 스커트를 당겨 자기 곁에 앉게 하고 콜론수 냄새가 은은히 그에게로 풍기도록 천연스레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이 방 안에서 콜론수를 뿌린 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프랭크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대담해진 나머지 당신은 장미처럼 연분홍빛을 띠고 있고 그리고 장미처럼 향기롭다고 속삭였다. 만일 그가 이처럼 소심한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는 마치 늙고 겁 많은 들토끼를 연상케 했다. 탈레턴 형제의 용기와 정열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다못해 레트 버틀러의 그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면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나 만일 그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녀의 수줍은 듯이 깜빡이는 눈꺼풀 바로 밑에 절망이 숨어 있음을 알아챌 만한 감각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이런 정도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을 만큼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 대한 존경심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2주일 후에 그녀는 프랭크 케네디와 결혼했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에게 고백한 것에 따르면 그녀는 그의 회오리바람 같은 청혼에 숨도 쉴 수가 없었고 더 이상 그의 정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스칼렛은 이러한 2주일 동안 그가 좀처럼 자신의 암시와 선동에 걸려들지 않았으므로 공교롭게도 셀렌으로부터 편지가 와서 모처럼 계획했던 일이 물거품이나 되지 않을까 하여 걱정하면서 밤만 되면 입술을 깨물며 방안을 뱅뱅 돌았으나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동생은 매우 편지 쓰는 것을 싫어했다. 동생이 편지를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자신이 쓰는 것은 싫어하는 것을 그녀는 하느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이 있었다. 편지 쓰기를 싫어하는 동생이 우연히 편지를 쓸 수도 있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스칼렛은 기나긴 밤 동안 엘렌의 퇴색한 쇼를 잠옷 위에 걸치고 차가운 침실의 마룻바닥 위를 서성거렸던 것이다. 그때 윌에게서 짤막한 편지가 왔는데 조나스 윌커슨이 또 테라에 찾아왔으며 그녀가 애틀랜타로 간 것을 알자 마구 소동을 피워 윌과 애슐리가 집 밖으로 쫓아냈다는 사연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도 프랭크는 알지 못했다. 윌의 편지는 그녀가 이미 알고도 남을 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속에 주입시켰다.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그녀는 심한 절망에 사로잡혀 가능한 일이라면 모래시계를 양손에 들고 흐르는 모래의 움직임을 중지시켜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절묘하게 감정을 숨기고 보기 좋게 연극을 했기 때문에 프랭크는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밖에는 보지 않았다. 즉 매일 밤 피티 고모댁의 객실에 그를 맞아들여 자기 가게에 대한 장래의 계획이며 제재소를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벌 것이라는 등의 그의 얘기에 숨을 죽이고 감탄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름답고 고독한 젊은 찰스 해밀턴의 미망인 밖에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녀가 상냥하게 공감하고 눈을 반짝이며 흥미를 보여주는 것은 셀렌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생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상처난 마음에 커다란 진통제가 되어주었다. 그의 마음은 셀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져서 자기에겐 여자들을 끌만한 매력이 없다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독신 중년 남자의 수줍고 다감한 허영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셀렌에게 편지를 써서 그 배신을 책망하는 것도 그로서는 불가능했다. 그런 것은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 일이었다. 그 대신 그는 스칼렛과 셀렌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음을 위로받을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별로 셀렌의 험담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동생이 그에게 가혹한 짓을 했는가, 또 정말로 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여자라면 얼마나 그를 위해야 할 것인가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비친 가련한 해밀턴 부인은 자기의 불행한 운명에 슬픈 한숨을 내쉬며 그가 기운을 돋워주려고 농담을 하거나 하면 작은 은방울같이 밝고 아름답게 웃는 장밋빛 뺨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마미가 손질을 해서 아주 고와진 그녀의 초록색 옷은 가늘고 아름다운 허리를 지닌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드러내 보여주었고 또 언제나 그녀의 손수건과 머리에서 풍겨나는 향기는 충분히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가련한 여성이 그녀에게는 그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조차 이해 안 되는 이 사회에서 의지할 데 없이 고독을 한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지켜줄 남편도 형제도 아버지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없었다. 의지할 곳 없는 여성이 혼자 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도 야만적이라고 프랭크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스칼렛 또한 입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찾아왔다. 그것은 피티 고모댁의 집안 분위기가 즐겁고 유쾌했기 때문이다. 현관에서 맞아주는 마미의 미소는 상류층의 방문객을 위해서만 마련된 미소였고 피티는 브랜디를 친 커피를 내놓으며 열심히 시종을 들어주었으며 스칼렛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었다.
오후에 사업일로 나가게 되거나 할 때에는 가끔 그는 스칼렛을 경마차에 같이 태우고 나갔다. 그런 때에 그는 무척 유쾌해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러 가지 바보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참으로 여자답다 하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싱글벙글 웃었다. 사업에 대한 그녀의 무지에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녀도 따라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어리석은 여자가 남자분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예요. 자기가 하느님에 의해 의지할 곳 없는 어리석은 여성을 지켜주기 위해 다른 남자들보다 특별히 고귀하게 만들어진 강하고 훌륭한 남자라는 것을 그는 노처녀와 같은 생애 속에서 처음으로 스칼렛에 의해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결혼하게 되어 그녀의 신뢰에 가득 찬 작은 손을 쥐고 그 내리깐 속눈썹이 장밋빛 뺨에 짙고 검은 초승달을 그리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낭만적이고 흥분에 쌓인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뿐이었다. 자신이 이 프랭크 케네디가 이 가련한 여성을 채워다가 억센 팔 안으로 끌어당긴 것이다. 그것은 마치 취한 듯한 느낌이었다. 결혼식에는 친구도 친척도 오지 않았다. 증인으로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불러들여 부탁을 했다. 스칼렛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다. 그는 누이와 매부들을 존스보로에서 오게 하고 싶었다. 또 피티데그 객실에서 행복을 비는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축복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생각했으나 스칼렛은 피티 고모가 참석하는 것조차 승낙하지 않았다. 단둘이서만 말이에요, 프랭크. 하고 그의 팔을 조이면서 그녀는 부탁했다. 마치 정분이 나서 도망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늘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결혼했으면 하고 생각했거든요. 부탁이에요. 제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세요. 네? 지금도 귀에 쟁쟁한 그런 속삭임과 사정하듯이 그를 쳐다보는 옅고 푸른 눈시울에서 반짝이며 넘쳐 흐르는 눈물방울들, 그것이 그를 정복한 것이다. 결국 남자라는 것은 신부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특히 결혼식 같은 것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결혼식을 감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얼떨결에 결혼해버렸던 것이다. 프랭크는 다정하게 조르는 데에 넘어가 결국 그녀에게 300달러를 내주었다. 그 돈을 주어버리면 제재소를 살 가망은 당분간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처가 식구가 쫓겨나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자 그의 그런 실망도 금방 사라졌고 그녀가 사랑스러운 몸짓으로 자기의 관대함을 울고 싶을 만큼 고마워하는 것을 보자 그러한 기분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프랭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가 그런 식으로 울고 싶을 만큼 고마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뜻있게 그 돈을 썼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스칼렛은 당장 마미를 테라로 보냈다. 그것은 윌에게 돈을 전해주는 것, 그녀의 결혼을 알리는 것, 웨이드를 애틀랜타로 데리고 오는 것,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진 여행이었다. 이틀 뒤에 윌에게서 간단한 편지가 왔다. 그녀는 그것을 기쁨에 벅차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편지에는 세금을 치렀다는 것, 그것을 알고 조나스 윌커슨이 상당히 난폭한 짓을 했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그다지 위협적인 짓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은 형식에 따른 간단한 문구로서 그녀의 행복을 빈다고 썼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수식도 없었다. 윌은 그녀가 왜 그러한 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거니와 칭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애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골똘히 생각했다. 과수원에서 그런 고백을 한 후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된 자신을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셀렌에게서도 편지가 왔다. 그것은 철자 뽑은 형편없었지만 무서운 독설과 눈물 자국이 있는 증오에 찬 편지였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스칼렛이 이것을 쓴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언니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관찰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셀렌의 독설마저도 테라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적어도 목전의 위기는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녀의 행복감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영주할 곳이 테라가 아니라 애틀랜타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세금을 마련하느라고 필사적으로 애쓸 때에는 테라와 테라를 위협하는 운명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 결혼 당시에도
테라의 안전을 위한 대가로 자기는 영원히 테라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한 지금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자 간절하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끌어올라 그녀의 가슴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스스로 흥정을 한 이상은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테라를 구해준 데 대해서 프랭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윽고 그녀는 그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결혼한 것을 그로 하여금 후회치 않도록 하려는 따뜻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애틀랜타의 부인들은 자기 자신의 일만큼이나 주위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일보다도 훨씬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프랭크 케네디와 셀렌 오하라의 사이에 몇 해 전부터 묵계가 있었던 것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프랭크 쪽에서도 봄이 되면 그들은 결혼할 작정이라고 부끄러운 듯이 공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바로 그가 스칼렛과 몰래 결혼한 것을 알자 자연히 여러 가지 비판과 억측과 깊은 의혹 등이 사람들 사이를 분주히 오고 갔다. 할 수 있는 한 절대로 언제까지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메리웨더 부인은 자매의 한 사람과 약혼한 처지에 어떻게 또 다른 한 자매와 결혼할 수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케네디에게 물어댔다. 그러나 나중에 메리웨더 부인이 엘싱 부인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처럼 고생하여 얻은 대답은 그의 얼굴에 떠오른 어수룩한 표정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 아무리 배짱이 센 메리웨더 부인도 이 문제에 대해 스칼렛에게만은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그 무렵의 스칼렛은 얌전하고 온순했으나 그녀의 눈에는 사람을 위압하는 듯한 여유와 침착성이 깃들어 있어서 누구에게도 주제넘는 참견을 용납하지 않는 도전적인 태도가 엿보였다. 애틀랜타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남자와 결혼한 것이 부도덕할 것은 없는 것이다. 테라는 안전하다. 떠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떠들어라. 그녀에게는 달리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게에서 좀 더 이익을 올리기 위해 프랭크를 꿰는 것이었다. 조나스 윌커슨에게 위협을 당한 뒤로는 자기와 프랭크에게 상당한 돈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그녀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달리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세금에 지장이 없을 만큼 준비해두려면 그것만으로도 프랭크는 더 벌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재소에 대해 프랭크가 한 말은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에 못 박혀 있었다. 제재소만 손에 들어오면 프랭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제목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값으로 팔린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테라의 세금을 치르고 그 위에 제재소를 사들일 만한 돈을 프랭크가 벌지 못하는 것을 혼자 은근히 몸달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게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올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로채기 전에 제재소를 사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볼 때 그것은 분명히 횡재였다. 만일 자기가 남자라면 가게를 저당 잡히고 돈을 꾸어서라도 제재소를 손에 넣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 이튿날 그녀가 무심코 그러한 말을 비치자 프랭크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가냘품 두뇌를 장사 같은 것으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가 저당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것을 처음에는 재밌어 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그런 재미있는 기분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대신 일종의 가슴이 뜨끔해오는 충격을 느꼈다. 한 번은 그가 무심코 어떤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었는데 좀처럼 갚지를 않는다. 그러나 모두 옛날 친구들이고 신사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는 독촉할 생각 같은 것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곧 후회했다. 그 후 그녀가 몇 번이고 그것에 대해 물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우 순진하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누가 얼마나 가져갔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 문제에 한해서만은 프랭크도 언제나 지극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기침을 하고 손을 흔들면서 당신 같은 그런 가냘프고 아름다운 두뇌로 그런 골치 아픈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그 화나는 소리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가냘픈 두뇌가 계산에는 날카로운 두뇌라는 것이 드디어 그에게도 분명히 알려졌다. 그것을 알게 되자 그는 불안해졌다. 숫자가 3자리 이상만 되어도 그에게는 종이와 연필이 필요한데 그녀는 보다 많은 숫자도 척척 암산으로 해치웠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벼락을 맞은 듯이 깜짝 놀랐다. 분수 문제도 그녀에게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다. 분수나 장사 속을 안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았고 또 설령 불행하게 그런 숙녀답지 못한 이해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런 것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녀와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결혼 전에 좋아했던 것만큼이나 싫어하게 되었다. 결혼 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그녀의 지적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그는 갖가지 것을 그녀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즐거웠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지나치리만큼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여자들이 이중성을 발견하고 분노하는 것과 똑같은 분노를 느꼈다.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머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자들이 맛보는 것과 똑같은 환멸감을 맛보았다. 스칼렛이 자기와 결혼하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프랭크가 알게 된 것은 과연 결혼하고 며칠이 지나서였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진상이 알려지게 된 것은 어쩌면 아무와도 약혼을 하지 않은 듯한 토니 퐁텐이 볼 일이 있어서 애틀랜타에 왔을 때부터인지도 모른다. 또한 존스보로에 있는 그의 누이 동생이 오빠가 결혼한 데에 깜짝 놀라 직접 편지로 진상을 써보냈는지도 모른다. 그가 셀렌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것만은 확실했다. 그녀는 한 번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도 편지를 써서 사정을 해명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해버린 이상 해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텔리는 일생 동안 그 사실을 모를 것이며 틀림없이 그가 매정하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는 남몰래 고민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비난하고 있을 것이다. 확실히 그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사내로서 여자 때문에 머리가 멍청해졌다고 자신에서 떠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 신사로서 자기 아내에게 속은 사실을 선전하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었다. 스칼렛은 그의 아내였고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아무런 애정도 갖지 않고 냉정한 계산만으로 결혼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 생각을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은 남자로서의 그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녀가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게끔 되어 자기를 손에 넣기 위해 감히 거짓말까지 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유쾌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가 자기 나이에 반밖에 안 되는 아름답고 현명한 여성에게 야단스럽게 구애를 받을 만한 사나이는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랭크는 신사였기 때문에 그 놀라움을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해 두었다. 스칼렛이 그의 아내인 이상 이상한 질문을 하여 그녀를 모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런다고 사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게다가 프랭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은 행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달리 사태를 개선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스칼렛은 여자로서 가장 매력이 있고 자극적이며 고집이 센 점만을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그에게는 생각되었다.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생활은 극히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프랭크는 결혼 직후 알게 되었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활달했으며 잘 웃었고 바보 같은 농담을 했으며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그가 20살은 젊어졌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의 수염을 잡아당기곤 했다. 그리고 가끔 의외일 정도로 상냥하게 세심한 주의를 했는데 밤에 그가 돌아오면 슬리퍼를 따뜻하게 해두거나 젖은 발과 대수롭지 않은 두통을 다정하게 걱정하거나 그가 닭의 내장을 좋아하며 커피에는 설탕을 3숟가락 넣는다는 것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다. 스칼렛과 함께 지내는 인생은 무척 감미롭고 즐거웠다.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결혼 후 2주일쯤 지나 프랭크는 유행성 감기에 걸려 미드 박사의 지시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전쟁이 시작된 첫 해에 그는 폐렴으로 2달이나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폐렴에 걸릴까 염려하여 곧장 박사의 명령대로 이불을 3개나 덮고 땀을 흘리며 마미와 피티 고모가 1시간마다 가져다주는 뜨거운 탕약을 마시고 있었다.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날이감에 따라 프랭크는 가게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가게를 맡고 있는 점원 소년이 매일 밤 그날의 매상을 보고하러 왔으나 프랭크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가 너무 조바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오기만을 노리고 있던 스칼렛은 한 손을 그의 이마에 갖다 대면서 말을 꺼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시면 전 도저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제가 가게로 가서 어떻게 되어가나 보고 오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의 힘없는 항의를 틀어막고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결혼하고 나서 3주일 동안 그녀는 그의 회계장부를 보고 돈의 출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병상에 누웠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가게는 5포인트 근처에 있었는데 새 지붕이 그을은 낡은 벽돌 벽 위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차양이 보도를 덮어 차도의 끝까지 쑥 나와 있었고 긴 쇠 막대기는 말과 노새를 매는 말뚝에 닿아 있었다. 말과 노새는 등에 찢어진 모포와 방석을 걸치고 찬 이슬비 속에서 처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가게 안은 존스보로에 있는 블라드의 가게와 비슷했는데 거기서는 소리를 내며 벌겋게 달아오르는 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씹는 담배의 즙을 아무렇게나 모래상자에 뱉어내는 한가한 무리들이 모여 있었으나 여기서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가 없었다. 블라드의 가게보다는 크고 어두웠다. 나무 차양 때문에 겨울 햇빛이 대부분 가려져 있고 옆 벽의 높은 곳에 붙어있는 파리똥 투성이의 조그마한 창문으로 겨우 약간의 광선이 들어오고 있어 안은 음산하고 침침했다. 마룻바닥에는 진흙투성이의 톱밥이 깔려있고 어디를 보나 먼지투성이에다 지저분했다. 가게 앞쪽만은 다소 정돈이 되어 있어 거기에는 밝은 색깔이 피륙이며 사기 그릇이며 부엌 도구와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쌓아놓은 선반이 어두침침한 속에 높게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칸막이를 한 안쪽은 혼돈 그 자체였다. 거기에는 마룻바닥이 깔려있지 않았고 온갖 물건들이 발에 밟혀 다져진 흙바닥 위에 뒤죽박죽이 된 채 쌓여 있었다. 화물상자와 가마니, 보습, 마구, 안장, 값싼 소나무 널등이 어둠침침한 속에 보였다. 그 맞은편 어둠 속에는 낡은 가구들이 값싼 고무 제품에서부터 마호가니와 자단으로 된 것까지 있고 달아 빠지기는 했으나 색깔이 선명한 금실무늬 비단이며 말이 털을 섞어서 짠 천을 씌운 의자 등이 그을린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빛나고 있었다. 흙바닥에는 사기오강이며 대접이며 물주전자 등이 널려 있고 사방 벽에는 높직한 광주리가 걸려 있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 위에 램프를 비추고서야 겨우 그 속에 씨앗이며 크고 작은 못이며 목수의 도구 등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랭크는 노처녀처럼 꼼꼼한 사람이니까 좀 더 상점을 깨끗이 정돈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손수건으로 더러워진 손을 닦으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돼지우리 아니야? 이렇게 관리하는 가게가 또 있을까? 먼지를 모두 털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잘 보이게끔 가게 앞에 내놓으면 훨씬 많은 물건들이 빨리 팔릴 텐데 물건이 이 모양이라면 대체 장부는 어느 정도일까? 아무튼 회계장부를 조사해 봐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램프를 집어들고 가게 앞쪽으로 나왔다. 점원 소년 율리는 표지가 더러워진 커다란 장부를 좀처럼 그녀에게 내주려 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는 소년이면서도 여자는 사업 같은 것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프랭크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스칼렛은 따끔한 소리로 그를 두말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라고 밖으로 내보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소년이 나가자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한창 타오르고 있는 난로 옆의 그물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접어 올리고 무릎 위에 장부를 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손님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장부를 넘기며 프랭크의 서투른 동판 인쇄 글씨 같은 필적으로 씌어진 갖가지 이름과 숫자를 차근차근 조사해 나갔다. 역시 그녀가 예상한 대로였다. 프랭크에게 사업적인 감각이 모자란다는 증거를 여기서 새로이 발견하고 그녀는 눈썹을 찡그렸다. 외상은 적어도 500달러는 되었고 개중에는 몇 달이 지난 것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메리웨더 가와 엘신가, 그 밖의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프랭크가 외상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마다 아주 대수롭지 않은 말투였으므로 외상의 액수는 대단치 않은 것인 줄로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이 사람들은 돈도 내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사들이는 것일까? 그녀는 화가 났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왜 또 자꾸 주는 것일까? 프랭크가 갚게끔 수단만 쓰면 갚을 사람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엘신가만 하더라도 파니의 새 공단 옷을 짓는다.
돈이 많이 드는 결혼식을 올린다 하는 판이니까 틀림없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랭크의 약한 마음을 모두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 돈이 반만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제재소를 사는 것도 내 세금을 내는 것도 문제없이 해결될 텐데.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프랭크가 제재소를 경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다. 이 가게도 이렇게 자선사업처럼 하고 있으니 제재소에서 이익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도 없다. 아마 한 달도 가지 못해 경매처분을 당할 것이 뻔하다. 나 같으면 이 가게를 좀 더 잘 경영할 수가 있었을 텐데. 비록 나는 제재사업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프랭크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놀랄만한 생각이었다. 남자는 전지전능하고 여자는 다만 아름답기만 하면 된다는 전통 속에서 자란 스칼렛으로서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훌륭하게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혁명적인 것이었다. 물론 그 전통이 남자에 대해서나 여자에 대해서나 그릇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유쾌한 허구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깃들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는 그러한 불손한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이다. 무거운 장부를 무릎에 펴놓고 놀란 나머지 입을 약간 벌리고 가만히 앉은 채 그녀는 테라에서 지낸 고난의 몇 달을 회상했다. 자기는 남자의 일을 했다. 게다가 훌륭하게 해낸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위리 올 때까지 남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거뜬히 테라를 경영해오지 않았던가. 그래 하고 그녀는 감탄했다. 남자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여자 혼자 안 될 일이란 없는 것이다. 다만 아이만 가질 수 없겠지. 그러나 하느님도 알고 계실 것이다. 만일 자식을 갖지 않아도 된다면 머리가 똑똑한 여자는 아무도 자식 같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기에게 남자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문득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겨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싶은 욕망, 남자들이 돈을 벌듯이 자기도 돈을 벌어보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다. 그녀 자신의 돈, 남자에게 얻는 것이 아닌 그리고 남자에게 용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 제재소를 내 것으로 만들 만한 돈이 있다면 하고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정말 멋있게 해볼 텐데. 그리고 외상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줄 테야. 그녀는 또 한숨을 쉬었다. 어디서도 돈을 만들 곳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프랭크가 이 돈을 회수해 제재소를 사들이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만일 그가 제재소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 그가 이 가게처럼 하지 않고 보다 사무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들리라. 그녀는 장부를 뒤져 최근 몇 달 동안 갚지 않고 놔둔 채무자의 이름을 베꼈다. 집에 돌아가면 곧 프랭크와 이 문제를 상의하자. 이 사람들은 그의 옛날 친구들이고 돈을 독촉하는 것이 거북하겠지만 계산만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프랭크를 설득시키자. 프랭크는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그는 마음이 약하고 친구들의 호감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이니까. 낚아주기 두껍지 못한 그는 부어준 돈을 장사 속으로 사정없이 받아들일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버리는 게 낫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 그는 아무도 그 돈을 갚을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할는지도 모른다. 과연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모두들 가난하다는 것은 새삼 듣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약간의 은그릇과 보석 따위를 가지고 있고 얼마 안 되는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현금 대신 그런 물건들을 받으면 된다. 그녀가 이런 의견을 꺼내면 프랭크는 얼마나 슬퍼할까. 이것은 그녀에게도 상상이 된다. 친구들이 보석과 재산을 빼앗으란 말이오? 하고 그는 슬프게 말할 테지. 하지만 슬퍼하려면 얼마든지 슬퍼하라지 하고 생각하며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때는 당신은 우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난한 생활을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싫어요 하고 말해줘야지. 프랭크도 좀 더 세상 물정을 알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는 돈을 벌어야만 한다. 그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설령 남편을 함부로 여기는 계집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다. 얼굴을 찡그리고 혀를 깨물면서 그녀가 부지런히 옮겨 쓰고 있는데 정면의 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가게 안으로 불어들어왔다. 키가 큰 한 남자가 인디언 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중충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쳐다보니 뜻밖에도 그는 레트 버틀러였다.
새로 만든 옷에 외투를 걸치고 딱 벌어진 어깨로부터 뒤쪽으로 멋있게 망토를 젖혀 넘긴 그는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모자를 벗고 한쪽 손을 티 한 점 묻지 않은 와이셔츠 가슴에 대며 정중하게 절을 했다. 그는 거무스름한 얼굴에 놀랄 만큼 하얀 이를 반짝이며 예의 거침없는 눈길로 그녀를 더듬었다. 친애하는 케네디 부인 하고 그녀에게 다가오며 그는 말했다. 지극히 친애하는 케네디 부인. 다시 이렇게 말하고 그는 큰 소리로 유쾌한 듯이 웃어댔다. 처음에 그녀는 가게에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서둘러 의자 위에 올려놓은 한쪽 팔을 펴고 등을 꼿꼿이 한 채 쌀쌀하게 그를 쏘아보았다. 무슨 용건이시지요? PT 아주머니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당신의 결혼 이야기를 듣고 축하를 드리려고 오는 길이요. 그에게서 받았던 모욕이 되살아나서 그녀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뻔뻔스럽게도 어떻게 저와 얼굴을 마주칠 생각을 하셨죠?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천만에 그 반대지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와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소? 어머, 당신이란 인간은 정말 퓨전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그는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여유만만하고 방향무인한 웃음으로 거기에는 자기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그녀를 비난하는 빛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본의 아니게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그러진 불안한 웃음이었다. 당신이 교수형을 받지 않은 것이 유감이군요. 다른 녀석들도 그렇게 말할 것이오. 자, 스칼렛, 좀 더 마음을 편히 가져요. 흡사 막대기라도 삼킨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구려. 어울리지 않아요. 세월이 흘렀으니까 당신도 이제 잊을만도 한데 나의 그 대단찮은 장난을. 장난이라고요? 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 아니요. 당신은 잊었소. 당신이 성난 듯이 꾸며 보이는 것은 그런 태도가 재치 있고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요. 그런데 앉아도 좋습니까? 안 돼요. 그는 그녀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며 빙그레 웃었다. 당신은 겨우 2주일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더군요. 하고 그는 말하고 장난 비슷하게 한숨을 지어 보였다.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내게 말해봐요, 스칼렛. 친구의 정리로서. 아주 옛날부터 무척 친했던 친구의 정리로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했다고 생각지 않소? 아니면 나와의 비합법적인 관계보다 프랭크 케네디 노인과의 정식 결혼이 마음에 내켰던 것이오? 언제나 그녀는 그에게 놀림을 당하면 가슴에 노여움이 끌어올랐다. 그러나 남을 조롱하는 이 말투에서 그녀는 노여움과 동시에 웃음을 느꼈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그럼 꽤 오랫동안 혼자 궁금해하고 있던 한 가지 점에 대해 내 궁금증을 풀어주시지 않겠소? 당신은 연애는 고사하고 애정도 느끼지 않는 사나이와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씩이나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여자다운 중호의 감정 혹은 미묘한 반발의 기분을 느낀 적이 없소? 아니면 우리 남부 각주의 여성들의 미묘한 감정에 대해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점이 틀린 것이오? 레트. 아, 이제 알았소. 나는 어릴 때부터 여자란 약하고 상냥하고 다감한 피조물이라고 배워왔소. 그러나 나는 여자에게는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함과 참을성이 있다는 것을 늘 느꼈소. 그러나 요컨대 유럽의 예법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것으로 되어 있소. 정말 아주 나쁜 취미라고들 하오. 이 점은 유럽 사람들이 생각이 옳다고 항상 나는 생각하고 있었소. 편의상 결혼하고 쾌락을 위해 연애한다. 그럴듯한 제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당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유럽적이오. 나는 편의를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야 하고 호통을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레트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다. 자신의 결백을 변명하려 들면 점점 더 지독한 소리만 듣게 될 뿐이었다. 정말 혀가 잘도 도는군요. 하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화제를 돌리려고 물었다.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셨죠? 아, 그 이야기 말이오. 그는 일부러 쾌활한 태도로 대답했다. 과히 힘든 일은 아니었소. 오늘 아침에 풀려나왔소. 워싱턴에 있는 내 친구. 그 사람은 북부 연방 정부의 최고 수뇌부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는 공갈이라는 점잖은 방법을 쓴 셈이지요. 그는 훌륭한 인물로
전쟁 당시에 내가 남부동맹을 위해 소총과 후프스커트 따위를 사주곤 했던 북부 연방의 열렬한 애국자지요. 정당한 길을 통해 내 슬픈 처지를 알려주었더니 그 친구는 허둥지둥 자기 세력을 이용하여 나를 풀어놓아 주더군요. 권력이면 그만이니까요. 스칼렛, 당신이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시오. 권력만이 전부이고 죄를 졌느냐 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공연한 연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이 무죄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맞았소. 이젠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인데 나는 카인 같은 죄인이요. 나는 검둥이를 죽였소. 그놈이 숙녀에게 무리한 짓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남부의 신사라면 그럴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소? 내친 김에 털어놓지만 내가 북군 장교와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끝에 그놈을 쏘아 죽인 것도 인정해야만 할 것이오. 그들은 내게 그 죄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았으니까 오래전에 아마 어떤 가엾은 사람이 나 대신 목을 잘리웠을 것이오. 그는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척 유쾌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도덕적인 분노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순간 그녀는 문득 테라의 푸더덩굴 밑에 묻혀있는 북군 병사가 생각났다. 그 사나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녀는 바퀴벌레를 밟아 죽인 것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자기도 그와 똑같은 죄인인 이상 레트를 심판할 자격은 없었다. 여기까지 말해버렸으니까 엄중히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PT 아주머니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오. 실토하지만 나는 돈을 가지고 있소. 안전하게 리버풀 은행에 예금해 두었소. 돈이라고요? 그렇지만 북군 녀석들이 무척 알고 싶어하는 돈 말이오. 스칼렛, 내가 당신이 원하는 돈을 주지 못한 것은 결코 마음이 인색해서가 아니오. 만일 내가 수표를 쓰기라도 하는 날이면 놈들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냄새 맡아 틀림없이 당신 손에는 1센트도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 거요. 그 돈을 가만히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나는 그 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왜냐하면 만일 사태가 최악에 이르러 놈들에게 그 돈의 소재가 발각되어 빼앗기게 되는 날이면 나는 전쟁 중에 내게 무기와 기계 부속품 등을 판 북부의 애국자들의 이름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폭로해버릴 작정이었기 때문이요. 그 가운데에는 현재 워싱턴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도 적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지독한 악취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을 거요. 실은 내가 석방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을 모조리 털어놓겠다고 위협을 했기 때문이요. 나는. 그럼 당신은 남부동맹의 돈을 정말로 가지고 계신가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요. 맹세코 전부는 아니요. 나소와 영국과 캐나다에 잔뜩 깔려있는 봉쇄 밀무역 업자들이 분명히 50여 명 정도는 될 테니까요. 우리들처럼 빈틈없이 움직이지 못했던 남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무척 인기가 없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거의 50만 달러는 될 거요. 생각해 보시오, 스칼렛. 50만 달러란 말이오. 만일 당신이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두 번째 결혼으로 뛰어들지만 않았더라면 말이오. 50만 달러. 그런 막대한 돈을 생각하자 그녀는 거의 육체적인 고통 같은 것을 느꼈다. 그의 놀리는 말은 그녀의 머리 위로 지나가 버리고 그녀에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이런 야박하고 가난에 쪼들리는 세상에 그런 막대한 돈이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막대한 돈, 그런 터무니없는 큰 돈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필요해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에게 저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파를 막을 방패로서 겨우 나이 먹은 병든 남편과 이 지저분한 작은 가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레트 버틀러 같은 무례한도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는 자기는 이런 하찮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인가. 눈앞에 말쑥하게 차려입고 앉아 자기를 놀리고 있는 이 사나이를 그녀는 증오했다. 좋다. 그의 현명함을 칭찬해 더욱더 우쭐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신랄한 말을 던져주어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